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백점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메가트렌드에 대하여 다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글로벌 마케팅과 백점석 교수입니다. 저는 티벳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수 진행과 현장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제 이력사항은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다시 한번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학습할 메가트렌드 강의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메가트렌드의 개념과 주요 메가트렌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티벳의 트렌드에 대하여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보여지나요? 지금은 그림은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마 지금 그림은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또 한 번 그림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보여지나요? 현재 그림은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시킨 그림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지막 그림은 어머니와 아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똑같은 사실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는 한쪽만 보지 말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선입기를 해보겠습니다.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9개의 점을 손을 떼지 않고 직선 4개로 9개의 점을 모두 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셨나요? 그럼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공하시지 못한 사람은 사각형으로 선을 이어야 한다는 선입견에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손을 떼지 않고 직선 3개로 9개의 점을 모두 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2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셨나요? 그럼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공하시지 못한 사람은 선을 점의 가운데를 지나야 한다는 선입견에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림의 상자 속 사람이 우스워 보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의 틀을 벗어나면 다른 세계가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자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한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며 다른 관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틀 속에서 갇혀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은 나의 뇌 속에 기록된 경험이므로 새로운 다른 세계가 엄청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트렌드를 학습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메가트렌드의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 분야의 양대 거두로 꼽히는 존 나이스비트 박사는 1982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을 뜻하는 메가트렌드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세계적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은 제목의 책에서 그가 제시한 지식 서비스 사회,
글로벌 경제, 분권화, 네트워크 조직 사회 등의 예측은 지금 대부분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는 또 21세기를 3F 시대로 규정하며 21세기는 감성, 필링, 가상, 픽션, 여성, 피메일이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가트렌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먼저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인 PwC는 메가트렌드를 세계의 모습을 만드는 거시 경제적 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4대 회계 컨설팅 그룹 중 하나인 EY는 메가트렌드를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주며 규모가 크고 변화시키는 세계적 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츠 박사의 미래학 저서인 메가트렌드에서 유래한 메가트렌드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론과 현상 분석에 근거한 미래 진단을 말합니다. 또한 도시, 자원, 건강, 안정 등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가져올 변화 예측에 의미가 있습니다. 1980년경 미래학자들에 의해 전망되었던 탈공업화와 IT 정보화, 글로벌 경제 구조 등 주요 분야의 메가트렌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메가트렌드는 단순한 미래 예측에서 벗어나 이론과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 미래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장기성, 세계성, 견고함, 느린 속도 등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성은 제대로 된 메가트렌드는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들이닥치지 않고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잠복기를 거치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활동기에 이르면 대부분 한 세기를 넘어섭니다. 또한 메가트렌드는 언제나 전 세계적인 경향을 띱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이 진행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성화 또는 도시화의 발전 사항은 당연히 다양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그 역동성만큼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여성화라는 메가트렌드가 역사적인 파급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서도 역시 여성들의 역할이 눈에 띄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특성은 견고함입니다. 이는 메가트렌드는 결코 위기나 타격으로 말미암아 궤도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따금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반대 방향으로 돌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핵심적인 노선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메가트렌드의 특성으로 느린 속도를 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메가트렌드가 추진력을 발휘하려는 시기도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점진성의 법칙이 우위를 차지합니다. 메가트렌드의 표준 속도는 연간 1%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 속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발전 속도를 인류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과거 120년 동안 필수 기술에 대한 과정의 보급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화는 1876년에 처음으로 발명됐지만 미국 기준으로 약 1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 가정에 보급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전화선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등장한 기술인 텔레비전, 라디오, VCR 등은 이전에 비해 보급이 더 빨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의 기술들은 더욱 흥미로운데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의 보급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상용화된 인터넷이 확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메가트렌드의 특징 중의 하나로 느린 속도를 말했지만 이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혁신의 확산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어떻게, 왜, 그리고 어떤 속도로 확산되는지를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 교수인 로저는 그의 저서 Diffusion of Innovation에서 이론을 대중화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얼리 어댑터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혁신의 전파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당초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농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던 라이언은 1943년 아이오와 지역 농부들에게 병에 강한 옥수수 씨앗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부들은 남들보다 빨리 부농의 꿈을 일구지만 나머지는 뒤따라가고 또 일부는 뒤늦게 쫓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로저스는 이러한 패턴이 단지 농부들의 씨앗 전파뿐만 아니라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전파 속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으로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누가 먼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혁신가, 얼리 어댑터, 초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늦깎이 등으로 구분합니다. 화면 왼쪽의 캐점은 1991년 무어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원래의 뜻은 협곡을 의미합니다. 캐점은 신기술이 처음 개발된 후 대중적으로 보급되기까지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캐점을 넘어 시장의 34%를 차지하는 얼리 어댑터에게 신제품이 도달하면 비로소 시장에 안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빈 터플러가 저술한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변화를 추구하며 발전하는 각각의 주체들을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했습니다. 1등은 시속 100마일의 기업이며 2등은 시속 90마일의 NGO 시민단체, 3등은 시속 60마일의 미국의 가족, 4등은 시속 30마일 노동조합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변화 속도는 시속 1마일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속도가 느린 주체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안일하다는 뜻이니 생각할수록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 등을 통해 학교의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변화가 빠른 기업에서 바로 일을 할 인력을 양성하는 티벳 분야는 더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변화 적응 실패 사례로 존 헨리 효과와 코닥 등 두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 헨리 효과는 미국의 개척 시절 철도 공사장에서 존 헨리라는 노동자가 자신의 육체 노동 결과가 나중에 기계를 사용한 결과와 비교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과도한 노력을 투하하여 기계를 사용한 결과보다 더 나은 수행 결과를 보인 후 사망한 사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전기기관이라는 새로운 동력원의 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 사례입니다. 다음은 한때 사진 필름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코닥입니다. 코닥키드는 코닥 기업명에서 유래했는데 많이 가져서 버리지 못해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남기고 싶을 만큼 소중한 순간을 코닥 모멘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 세계인에게 추억을 파는 기업이었던 코닥은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닥은 1975년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이를 상업화하는 데 실패해 시대 흐름을 놓쳐 망한 기업 사례로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미래 성공의 최대의 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닥은 기존 아날로그 필름 시장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을 최대한 늦추었다가 파산의 길로 갔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는 정보통신 기술이 메가 트렌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짧은 퀴즈를 내겠습니다. 화면의 문장을 읽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구글, 제록스, 페덱스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일 것입니다. 모두 생각하셨나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브리지 사전에 의하면 세계적인 검색 도구인 구글은 검색하다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회사명인 제록스는 복사하다는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페덱스는 물건을 보내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핵심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이름이 동사로 사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가트렌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싱이 제시한 메가트렌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은 화면에 표시되는 것 같이 미래의 10대 메가트렌드로 도시화, 스마트를 통한 뉴그린, 밀레니엄 세대를 위한 인구 구조 변화, 50가지 신기술, 제로로 향한 혁신, 이모빌리티, 개도국에서의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 10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싱이 제시한 메가 트렌드 중 도시화, 스마트를 통한 뉴그린, 사회 트렌드 등 몇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은 도시화는 메가시티 개발, 메가지역 개발, 메가회랑 개발 등 3가지의 주요 트렌드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먼저 메가시티는 인구가 최소 800만 명 이상이고 GDP가 2억 5천만 달러 이상인 도시를 말합니다. 메가지역은 요하네스버그와 프레토리오가 합쳐진 요토리오와 같이 도시들이 결합되어 인구 1,500만 명 이상의 지역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가회랑은 2개의 메이저 도시 또는 메가지역이 연결된 회랑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 중국의 홍콩, 선전, 광저우를 들 수 있습니다. 앞 화면에서 말한 것 같이 도시화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의 부의 창출은 국가가 아니라 아래에 제시된 메가시티, 메가지역, 메가회랑 등 도시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프로스트 슬리반은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2050년에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들이 인구 1억 2천만 명 이상의 메가회랑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를 통한 뉴그린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의 현재 정의는 스마트 제품을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제품에 정보 및 통신 기술이 내장되어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지능형 감지 기술 및 인터넷 연결을 통해 더 나은 최적화를 주도하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가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진화할 것입니다. 더 스마트한 솔루션과 에너지 효율적인 생활에 대한 필요성은 스마트 시티라고 불리는 스마트 커뮤니티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육성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도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뉴그린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는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사회적 트렌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트렌드의 가장 큰 변화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2020년에는 Y세대라고 불리는 15세에서 34세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 25억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이 중 아시아에서 약 61%를 차지할 것입니다. Y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불리며
1980년대 초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Y세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2020년 이후 세계 노동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소비력 차원에서도 X세대라고 불리는 이전 세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Y세대가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Y세대는 기성세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서구식 사고나 생활 방식에 거부감이 없고 유행에 민감하여 쇼핑을 즐기는 세대입니다. 특히 소유보다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이 Y세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신의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조직에 대한 헌신, 자신의 삶이나 가정에 대한 헌신을 보고 자란 Y세대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개인의 삶, 여유, 레저 등의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Y세대는 한 직장 내에서의 생존이나 직무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이나 자신에게 더욱 가치 있고 도전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즉, Y세대들을 특징화할 수 있는 가치는 즐거움, 개성, 다양성, 일과 삶의 균형, 자아 개발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티벳 서비스를 받는 주요 대상은 이제 Y세대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티벳 시스템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며 Y세대들의 특성에 맞도록 티벳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Y세대로 중심으로 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화면과 같이 2020년에 중산층이 전 세계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미들벌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화면의 그래프의 중산층은 개발도상국에서 발견되는 소득이 6,00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인 사람들로 정의되는데 이 정의는 국가마다 약간 다릅니다. 2020년 중산층 인구의 65% 이상이 아프리카, 중국 및 인도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들벌지 현상은 ICT에 친숙한 밀레니엄 세대가 세계 인구의 주요 생산 및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면서 사회를 선도하는 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은 2020년의 탑 50 기술 연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제시되고 있는 미래를 선도할 50가지의 기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정보통신기술과 연계되어 있어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의 추세와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를 선도할 기술들은 정보통신과의 융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티벳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와의 융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미래를 선도할 50가지의 기술들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스페이스잼, 월드워3, 버추얼월드 2020, 플루이드 인터페이스 등의 현상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스페이스잼은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900개 이상의 이성이 발사되어 우주 공간에서의 혼잡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많은 수의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 있으며 최근에 인공위성들끼리 충돌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월드워3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전쟁은 갈등의 자음 영역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예는 현재 TV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5G 기술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버추얼월드 2020은 개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및 경험을 위한 3D 시뮬레이션 환경이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관적 햅틱 기술의 예는 화면의 닌텐도 위 게임을 들 수 있으며 현재 이러한 기술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과 결합되어 많은 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루이드 인터페이스는 물리적 영역과 가상 영역 간에 원활하고 직관적이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햅틱 기술을 말합니다. 기후변화, 유가변동,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대체연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연료전지 또는
보안 내연 엔진으로 움직이는 전철은 운송 분야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는 가장 유명한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 모빌리티란 전통적인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수 전기차와 1인용 근거리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휠체어, 전동 킥보드 등 1인용 전기 이동수단이 퍼스널 모빌리티에 해당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 등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1, 2인승 개념의 초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의미하며 환경적, 사회적, 산업적 측면에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싱은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2020년에는 3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사륜차는 1,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 모빌리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기관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기차가 50%까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석유 고갈, 대기 오염 등의 문제 때문에 미래의 이동수단인 탄소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유해가스를 훨씬 덜 배출합니다. 따라서 이 모빌리티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훌륭한 이동수단이 될 것입니다. 유해가스 배출은 기후와 환경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점점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유입되어 지구온난화는 심해집니다. IPCC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교통이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이것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차나 디젤차와 달리 전기차는 주행할 때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배터리와 충전 전력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탄소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이 늘어나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고 특히 대도시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시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2014년도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70%가 도시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한편 싱은 메가트렌드의 한 요소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세상을 지배할 비즈니스 모델은 Value for Many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Value for Money가 아니라 Value for Many입니다. 중산층이 전 세계적으로 39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터넷 보급률은 5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늘날 인간보다 더 많은 모바일 구독이 지구상에서 증가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를 만들고 많이 판매하고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만들고 팔고 연결하라는 개념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대중에게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장치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여 전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Value for Many 비즈니스 모델은 개발도상국에도 유용한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저소득층을 위한 인도의 안가병원인 아라빈드입니다. 아라빈드의 상세한 내용은 수업이 끝난 후 화면 오른쪽에 표시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의 비즈니스 모델은 개별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먹어보았을 M&M의 초콜릿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초콜릿 표면에 고객이 원하는 사진이나 문구를 인쇄해 판매하는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와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집단 구매 등의 비즈니스 모델도 현재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은 앞에서 설명했던 Value for Many 비즈니스 모델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Value for Money를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적용 중인 밸류 포 매니 비즈니스 모델에 의하는 인도의 아랍인드 안가병은 영세한 농부를 위한 공동 판매 플랫폼인 이초팔,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 은행인 그라민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M&M 초콜릿의 개별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Red. I love to. Well, I love to. I love to. Express your feelings with personalized M&M's chocolate candies. Go to mymms.com/Valentine. Choose your favorite colors, then add a special photo and a message to create a one-of-a-kind gift. Visit mymms.com/Valentine and get 15% off the perfect gift. I love as well also. 영상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웹사이트에서 고객이 원하는 사진이나 문구를 올리면 M&M이 이를 초콜릿에 인쇄하여 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개별화 비즈니스 모델은 ICT 기술을 이용하여 실현이 가능합니다. 티벳 분야는 그동안 획일화된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앞으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메가트렌드의 개념과 메가트렌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인 메가트렌드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티벳도 메가트렌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티벳의 트렌드에 대하여 더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